2026년도 들어서면서 반도체는 생각만큼 그렇게 잘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반도체라든지 우량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펼쳐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 업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 특히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있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 뭐 화학, 자동차,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가 피지컬 AI가 다 접목이 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로봇이랑 자율주행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안에서 로봇과 교집합이 있는 그러한 섹터나 종목군들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경제원타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주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라든지 인사이트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에서 그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현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2025년 들어서 거의 9개월가량 동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건 24년 말부터 이미 진행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스탑됐던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혼란이 좀 많이 가중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정책을 진행해 나가기에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좀 동결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잠잠해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를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금리 인하가 오랜 시간 멈춰 있었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저금리로 인한 투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25년도가 원래 2024년 말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25년도는 굉장히 좀 시장이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 예상보다는 많이 못 갔다. 물론 좋긴 했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는 많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만큼 좋을 줄 알았는데 한 50 정도만 좋았던 거죠. 근데 2026년도는 진짜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멘텀이라든지 포텐셜이 제대로 작동하는 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골디락스 같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 저유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경기마저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는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말 그대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처럼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투자 시장에 건강하게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뛰어든 사람들은 크게 한번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 만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12월 FOMC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FOMC에서 파월이 원래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직전에 한 9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매파적 인하라는 단어를 좀 썼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행동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말은 마치 이제 뭐 동결이나 인상을 하는 것처럼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비둘기적으로 하고 말은 매파적으로 하는, 그래서 매파적 인하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땐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의 이제 고용 상황을 안 좋다라고 인정을 했고, 사실 중앙은행 측면에서도 이 불경기를 인정하면서 금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비교적 뭐 매파적 인하라기보다는 좀 비둘기적 인하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에 이제 교체가 될 텐데, 지금 캐비넷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많이 점쳐지고 있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둘기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장관 베센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둘기적인 인물로 바뀌게 됐을 때 2026년도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펼쳐지는 그런 한 해로 좀 접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이 되고요. 이번 12월 달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봐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그 문제가 됐었던 게 9개월간에 어찌 보면은 뭐 관세 관련된 모멘텀으로 동결이 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셧다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2명 정도가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많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되고 자료들이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제 12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지금 5일 날 기준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16일부터 한 20일까지 무더기로 이제 고용지표, 물가지표, 거기에다가 이제 소비지표, 뭐 우후죽순 지금 다 발표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어떤 지표는 2개씩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유동성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빨리 될 거냐, 느리게 될 거냐를 좀 예측해 보면서 좀 더 투자를 속도감 있게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찬찬히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할 건지, 이거를 좀 청사진을 그리면서 매매하는 어찌 보면은 참고 자료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 예상금리 중간값을 3.4%로 잡으면서 내년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만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향후 금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까지 한 번 정도만 더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좀 매파적인 성격의 발언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인하를 하긴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불경기 그리고 고용 악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매파적인 스탠스보다는 비둘기적인 스탠스에 가까웠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임기가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인하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때 가서 연준 의장이 바뀌면 뭐 파월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입장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파월 생각이 연말까지 한번 인하해야 될 것 같다의 의견인 거지, 과연 차기 연준 의장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5월 달에 연준 의장 이제 바뀌면 그때 가서 파월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에 이제 영향력이 있겠지만 결정권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연말까지라기보다는 임기 전에 한 번 정도 인하를 더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돌려서 말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정답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개인적인 또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까지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11월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가 또 한 번 신고가를 쓰면서 랠리를 보여줘야지 그나마 이제 추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에 조정이 나오고 12월 달 회복해주기는 했는데 뭐 다시 그 고점을 갱신한다거나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산타 랠리라든지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12월 달에 폭발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내년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시즌에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내년에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1월 달에 한국이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방금도 환율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1477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뭐 1500원 근처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좀 그나마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또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환율 방어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내년 중순까지는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동결 기조가 꽤나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준다, 이러면 뭐 한국도 어느 정도 탄력받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거의 뭐 한 3%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쉽게 금리 인하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으로서는
환율 눈치를 봤을 때 지수가 내년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25년도보다는 26년도 성장이 훨씬 더 기대된다. 다만 환율적인 그 불안감 때문에 한번 충격이 왔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충격이 왔다 가던 스무스하게 올라가던 올라가는 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유동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이 큰 추세를 역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코스피는 과대평가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함께 반대되는 입장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며 증시가 오른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환율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고 조기 긴축 종료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 이제 미국이 유동성을 본격화하고 거기에 이제 이자 비용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동안 원화 가치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막 존버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환율이 좀 그 비슷한 양상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주고 유동성을 빨리 풀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잘 버티면 한국은 큰 문제 없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번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현 시점의 고점 갱신은 충분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도 말에서 2020년 초에 찍었던 고점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저는 이번 유동성으로 인한 이 어찌 보면은 시장 상승이 여기서 그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어느 정도 좀 급락이 나왔다 간다 하더라도 저는 안전마진만 잘 확보하고 간다라고 하면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환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무너지기 전 신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많이 약해지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급격하게 나오는 걸 주의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11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 코스피 지수에 이제 투입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달까지는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뭐 이때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 이슈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이들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근데 이제 4월 말부터는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잠잠해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상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이슈도 맞물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부터도 유동성이 시작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 뭐 꺾이는 구간도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유입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그냥 한 달 만에 거의 뭐 초반부 수준까지도 이제 이탈이 나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12월 들어서면서 찔끔 좀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 사실 이거를 이제 매도세가 멈췄다고 봐야지 이거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들어오다가도 외국인들이 다시 또 이제 꺾여져 내려가면서 이제 이탈이 나와 버리게 되면 요즘 환율 수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방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 이제 경제 성장률 지표 이러한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한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월달, 2월달 이제 한국은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1월, 2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역시나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중앙은행에서 뭐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지만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국이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방어가 훨씬 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제 자금 이탈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11월 달에 정말 많이 이탈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러한 이탈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자금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육성 정책, 뭐 1000스닥을 이제 목표로 잡겠다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쪽으로 낙수 효과가 나와주고 있어요. 러셀 2000 지수 막 올라가고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우량주에서 중소형주로 낙수 효과가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이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유지되는지 이탈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그 기준금리 차이, 그러니까 금리 차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그로 인한 좀 충격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이제 뭐 국가부도의 날 영화 같은 데서도 쉽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국가부도 나왔다, 이런 것들 많이 포커스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심리라는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잘 방어가 되다가 이게 한번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환율이 뭐 1450원 60원에서 이렇게 잘 막아 나가다가 70원 80원 이렇게 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1500 1700 2000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심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심리선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고환율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 불안정을 따져봤을 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물론 안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무너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하니까 안전마진으로서 현금과 그리고 더불어서 금을 꼭 확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마진으로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성 자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진짜 투자 시장이고 뭐고 뭐 화폐 가치고 다 완전 똥값이 돼버린다, 이러면 금의 가치는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킬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사실상 물론 벌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지키겠다는 거에 포커스가 좀 더 들어가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이제 주식에다가 완전히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금과 현금을 일정 정도 섞어가지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냐,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냐, 환율을 그나마 해칭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을 보시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수출 강세 기업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환율이 무너지게 된다,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 해외에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수출, 특히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출 효자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혁신까지도 이제 맞물리고 미국발 투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성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실 때는 자동차를 1번 순위로 저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돈이 풀리고 있는 유동성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혁신 업종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섹터들을 보셔야 되겠는데, 이 제약바이오도 미국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보시고, 로봇도 사실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피지컬 AI가 다 접목이 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로봇이랑 자율주행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 기업을 투자하시면서 로봇에 같이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추종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뭐 수출 중심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동성 기반의 성장성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동차 안에서 로봇과 교집합이 있는 그러한 섹터나 종목군들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근 오라클 실적에 따라 AI에 대한 거품론이 재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AI 거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뭐 AI 지금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뭐 기술적 조정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이제 전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속적인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오라클 쪽에서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뭐 수요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뭐 예상보다 안 나왔다, 이런 것도 딱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요즘에 좀 주춤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제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가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 오라클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그 AI 관련된 모멘텀이 퍼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을 좀 뺏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AI가 성장하는 것보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사업에 뛰어들면서 다 같이 이게 어느 정도 퍼져나가는 게 훨씬 더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올라갈 때보다 요즘이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가면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산업이 처음에 태동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꽃을 피우기 전에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뭐 좀 쉬운데 애플이 맨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내놨잖아요. 그럼 이제 애플 독주 체제로 막 가다가 이제 뭐 삼성도 스마트폰 내놓고 화웨이도 스마트폰 내놓고 막 이제 스마트폰이 퍼집니다. 이때가 진짜 스마트폰 전성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 2009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 201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중에서 유통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폭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치면 사실 스마트폰의 전성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 지난 2014년도, 2015년도부터가 정말 전성기 국면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AI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가다가 여타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퍼지고 있는 요즘 단계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품 논란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그 IT 버블이랑도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환상에 투자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품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수요가 바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탄탄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수요를 기반으로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과연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 빨리 지금 AI 구성해 주세요. AI 지금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 빨리 더 지어 주세요.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공급이 그걸 쳐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늘리는 거고 오라클도 말이 나왔던 게 데이터 센터 지금 뭐 그 재무 구조 불안하다 하는데 아니 한 100만큼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0만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거 80 늘리는 거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한 확장 아니냐? 너 돈 그만큼 없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수요가 그만큼이나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정성을 만약에 문제 삼는 거면은 저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과연 이 산업이 고점이냐라고 보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량주들 있잖아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기업들 뭐 구글의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시기가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숨고르기 할 때가 하드웨어 쪽에서 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도 뭐 AI 기반으로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년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2026년도 들어서면서 반도체는 생각만큼 그렇게 잘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제가 이제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반도체라든지 우량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펼쳐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 업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형주 특히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있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 뭐 화학, 자동차,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거로 보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AI는 갈 거라고는 보는데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가긴 어렵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여태 많이 올라온 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가긴 가도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경기민감 업종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 있죠.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막 여태까지 올라간 그 AI 붐으로 올라간 상승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를 제가 말리지는 않지만 다른 업종들이 이제 차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소부장 기업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소부장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가 좀 꺾이긴 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대단하긴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이제 와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딱히 엄청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조금 살짝 꺾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전에 뭐 한미반도체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뭐 HBM 반도체 해가지고 SK하이닉스랑 같이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사실 이제 와서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비교적 SK하이닉스 대비 못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전히 저는 대장주는 SK하이닉스라고 보지만 항상 대장주만 주인공이진 않아요. 보통 부대장주가 주인공이 되는 그 시기도 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고 효성중공업이 이제 부대장주였지만 효성중공업이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만 이번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만한 타점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사이클이 오면.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숨죽이고 있었고 비교적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 AI 모멘텀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도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소부장 쪽에서는 뭐 SK하이닉스 쪽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팹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랑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기도 제가 언급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기는 애초에 지금 주가가 꽤나 올라갔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접근하고 주가가 꽤나 좀 빠진다. 그럼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담아보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고액을 한 방에 담아볼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테일러팹 관련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테일러팹 관련해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뭐 HPSP라든지 뭐 아니면 유니셈이나 그리고 코미코 그리고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언제 보셨으면 좋겠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정고점을 뚫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그 정고점 돌파까지 나오지 않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PSP 같은 종목들도 좀 준수한 기업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이런 심텍 같은 종목들도 반도체가 움직일 때 이제 소부장 종목으로서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라 추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를 했을 때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타점을 굳이 지금부터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관심 종목에 미리 살펴보고만 있자 말씀드립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는 기사는 SK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뭐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주의, 그다음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이러면은 잘 나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위험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의나 경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주의하고 경고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좀 받는 그런 경고 딱지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뭐 경고를 해야 될 만한 기업으로 보여지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벌고 있는 돈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마진율 자체가 올해 45%,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45%에 순이익률 41%를 전망하거든요. 내년에는 54%, 44%를 전망해요. 근데 PER이 지금 6배 정도를 전망합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올해 말고 내년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율도 훨씬 더 올라가고 이익 캐파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익 구조 자체도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PER은 6배 수준이라는 거는 너무 싸죠. 사실 그냥 단순히 PER 10배 이하니까 싸다 이게 아니라 저는 보통 이익 구조 대비해 가지고 PER이 싼가를 보통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0%대 그리고 순이익률이 40%대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은요. PER 한 30배 돼도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도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에서 3배를 가도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 이익 구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벌고 있는 돈과 성장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내후년에 이제 성장세가 꺾여가지고 모멘텀이 꺾이니까 주가는 꺾일 수 있어요. 뭐 2~3배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걸 전망한다라기보다는 가치평가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에 SK하이닉스 이런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내가 뭐 5년 10년 보고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이익 구조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조정 나오면 더 큰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방과 하방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방과 하방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배까지는 열어놔도 괜찮다고 보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를 무슨 단타 치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텐데 그렇게 보시면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저는 한 3배까지는 열어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나 이제 주가를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이 뭐 한 400조 정도 되잖아요. 뭐 그래도 못해도 한 800조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놔도 될 거라고 봐요. 한 2배 정도면 800조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너무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뛰어들기보다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30% 이상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한번 강력 배팅을 들어가 봐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우량주여도 한번 어쨌든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잠시 좀 주춤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이 한번 타격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덜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뭐 주변 환경으로 인한 트리거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면 기업 모멘텀은 괜찮은데 주변 환경으로 떨어지는 거라 한 마이너스 30% 넘어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는 좀 강력하게 담아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적금식으로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치는 그래도 한 2-3배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으로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현 시점에서 이제 이익 구조를 바라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뭐 한 20%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뭐 그에 비해서 PER이 작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좀 낮죠. 마진율이 뭐 20%대 중후반 그리고 17% 정도 순이익률 요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전망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PER이 뭐 10배 좀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절대적인 PER도 SK하이닉스보다 낮고 그 다음에 마진율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지금 이익 구조를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또 혁신이 나오면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다른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주는 SK하이닉스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업에서 한 번 그 1등을 뺏고 한 번 1등을 뺏기잖아요. 이게 다시 뺏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라면 업계 1등 농심의 1등 자리를 뺏었잖아요. 이게 쉽게 다시 1등 자리를 뺏기질 않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HBM 분야에서 1등을 뺏은 이런 시점에서는 아마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다시 1등을 탈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대장주는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도 뭐 HD 현대일렉이 갔을 때 효성중공업이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뒤떨어진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적일 수는 있겠으나 충분히 따라서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죠. 전혀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안 좋으면 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보시되 그러한 흐름을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비교적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탄력도 자체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고점 부근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한 9만 원 그 가격 근처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아래로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도 될 것 같고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 적절히 담아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정고점 돌파를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투자한다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실력이 아직은 좀 자리를 잡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우량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추종하시면서 따라가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비교적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